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인지 또 확인을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설명 가능성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개발할 때는 원래는 AI라는 건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의 결과값이 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대한 설명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전제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역추적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AI의 블랙박스성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AI는 최대한 설명 가능하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평가와 검증 단계인데요. AI를 실제 채택해서 활용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성능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성능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충족되는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제 예시를 들면, 어떤 신용평가나 이제 대출 심사 같은 것을 할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이제 실제 데이터랑 대조를 해보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사기 탐지 기능, FDS라고 해서 위험 거래를 식별하고 사기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이런 거래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앱 차원에서 탑재하거나 AI가 실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신고 대상이거든요. 99만 원으로 100번 거래를 시도한다든지, 99만 원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거래가 진행되는데 한 사람에게 송금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AI에서도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게 탐지하는, 사람이 탐지하진 않지만 기계 결과값을 사람이 보고하는 절차가 이제 있어요, 지금. 만약에 AI가 전부 다 대체할 때는 이런 기능도 사람 대신 AI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 검증 단계에서는 FDS나 실제 여신 심사와 관련돼서 이제 등급을 제대로 매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도록 이렇게 여기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평가가 끝나서 검증이 되면 실제 서비스를 하겠죠, 출시하겠죠. 우리가 봇을 쓰고 있잖아요. 모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도입과 운영, 모니터링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쓰기 전에 이게 봇이라는 걸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사전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소비자로부터는 이의 제기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소비자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절차를 만들고, 소비자가 나는 이 봇이 싫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S 통해서 실제 상담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단계가 이 도입, 운영, 모니터링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이 되면서 모니터링을 할 때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성, 상시 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까지 하는 거고, 업무 위탁과 관련된 특례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자기네 회사 내부의 개발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것을 모두 외부 기관에게 위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사실 개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개발 회사를 둘 수 있는 규모의 회사도 있지만 개발팀을 둘 수 없는 규모의 회사가 이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AI와 관련돼서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침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외부에서 운영하고 개발을 하게 한다고 해서 내부에 있을 때보다 위험도가 높아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게 위탁할 때도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지침을 외부 기관에게 주도록 하고 있어요. 위험 관리 지침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는 아까 원범님이 얘기해 주신 AI 윤리나 또 위험 관리 정책에 대한 그런 주요한 내용도 위탁 기관이 실제 받아서 자기들이 실제 운영할 때까지 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줬는데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이걸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우리가 2021년 7월에 발표된 기본적인 AI와 관련된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주요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적절하게 임계값을 설정한다.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과소한 수치는 배제한다든지. 그래서 임계값을 설정하고 데이터 출처나 데이터 완전성을 사전에 좀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들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될 것 같고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AI가 발달할수록.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컨설팅이나 전략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예상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AI가 많이 활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권 AI도 굉장히 더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결제 정보라든지 우리가 흔히 뭐 신용 점수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전반적인 금융 관련 신용 정보 AI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가 이제 2021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2022년 8월에는 개발 활용 안내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봤던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와 준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목적과 관련해서는 AI 시스템 활용과 목적, 그리고 원칙, 핵심 개념이 내부 업무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I 시스템이 활용된 어떤 서비스의 특성, 고객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는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업무 지침을 문서화하고 내규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고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내서 준수를 위한 어떤 교육도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AI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리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또 준수시켜야 되고, 이때 또 조직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험과 관련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항상 위험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사실 이런 AI나 또 정보 보안이나 해킹과 관련해서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개념보다는 위험을 완화시킨다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한다라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혹시라도 발생되는 이제 위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는 내부 업무 지침을 통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외부 기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선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 회사들이 있을 때 뭐 사전에 주기적인 보고 점검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또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피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발생했을 때의 조치,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프로세스화해서 만들고 손해배상 처리 절차까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에 이제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2022년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21년, 2022년에 발표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 또 보안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2023년 5월에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 텀이 반년씩에 일나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1년 내지는 1년보다 좀 짧은 기간 단위로 이런 발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AI를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 이 보안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금융보안과 관련된 규제 체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개편되려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와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도 같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개정됐거든요. 전면 개정돼서 1년 뒤에 시행되는 규정도 있고 이제 즉시 시행되는 규정들도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도 조금씩 이제 규제 체계가 변화되다 보니까 보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또 함께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측면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좀 더 유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보호도 물론 치중하지만 예전에는 보호를
이제 형사적인 측면으로 형벌 규정을 넣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했다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측면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안은 좀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AI 보안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이제 프로세스예요.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를 수집하면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AI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음식이 재료가 있으면 재료를 뭐 익히고 뭐 조리해서 가공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단계가 있어요. 이 전처리를 해서 AI가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지만 AI는 또 모델을 설계하고 방금 전처리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AI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학습이 없으면 AI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자기가 받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제 좀 더 발전적인 상품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AI 모델 설계와 학습과 관련된 보안 지침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 검증 평가와 관련해서 보안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는 오염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 문제나 성능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출처가 높은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출처와 수집 시점이 언젠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데이터 전처리 문제인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이 가공함에 있어서도 보안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처리 절차, 암호화를 제대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해서 개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제거한 작업이 다시 어떤 식별 정보랑 결합되게 되면 가명 정보가 개인 정보로 다시 변화되잖아요. 재결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있게 되고, 어떤 또 적대적인 예제, 뭐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또는 상회해서 이 데이터 전체의 가치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수치들은 예상해서 이제 좀 이제 제거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게 되고, 적대적인 공격이 있을 때 대비해서 보안 시스템을 또 마련할 필요도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AI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게 되는데, 이때는 잠재적인 공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공격자가 이 모델을 공격하기 어렵도록 AI 모델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면 안 된다라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면 아마 AI가 공격당하기 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단순한 설계를 지향을 하고,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A가 B라는 결과값을 냈는데 B라는 결과값이 너무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라면 B를 역설계해서 다시 A로 만들어서 A를 다시 C라는 값으로 조작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AI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설계해라 라고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이제 개발자분들 진짜 머리 터지겠다. 그죠? 이런 걸 다 짠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머리가 저는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개발자분들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큰데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죠. 뭐 화이트 해커라고 하잖아요. 이 해킹을 많이 해본 사람이 또 방어도 잘하기 때문에 화이트 해커를 통해서 이런 보안적인 취약점들을 많이 확인하고 이제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망블리라고 해서 금융권 보안을 위한 어떤 특유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망블리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 교류가 좀 활발하지가 않아서 향후에는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망블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금융 보안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AI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의 변화 내지는 발전이고, 제가 그래서 2021년, 2년, 3년 것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AI와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 특히 금융권에 한정해서, 지금은 다른 영역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근데 금융권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발전적인 규제 동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금융권에선 이런 규제 동향이 있구나라고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권 AI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의 동향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